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1급 책 맨 앞장에 있는 회계의 기초편 단원입니다. 회계의 기초는 전산회계 2급부터 학습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서 마련한 단원으로 회계학습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회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또는 전산회계 2급을 하신 분이라면 이 단원을 넘어가시고 다음 단원부터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은 회계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이 회계 1급부터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의 뜻입니다. 자, 회계 공부를 하게 되면 회계의 뜻이 뭔지를 항상 물어보게 되죠. 자, 회계의 뜻은 회계의 정의하고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예. 그러면 그 기업에 재산의 변화가 생기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회계에서는 이제 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거래가 발생했으므로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정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 일정한 원리를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정보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겠고요. 그 정보의 내용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경영성과, 그 다음에 회사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자본 변동, 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회사하고 관계되는 회계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거, 전달, 보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보고하는 것까지를 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해관계자는 옆에다 써놨어요. 회계정보 이용자,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거래처, 고객. 각각 그 가로에 있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영자는 회사 경영과 방침과 투자 능력 평가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출자자는 이 회사의 투자 위험 및 투자 수익을 평가하는 데 쓰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과세 표준 및 조세 정책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이제 크게 세분해서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요,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회계하면 1번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고요. 따라서 그 내용은 정확하고요, 신뢰할 만합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냐면 거래가 발생된 것, 즉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하면 재무회계를 말하고요. 재무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회계원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계의 종류 4개 중에서 1번만 나오고요. 1번 재무회계 중에서 기초 부분, 회계원리만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은 그것보다 범위가 조금 더 나옵니다. 재무회계에 나오는데 2급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1, 2급
그 다음에 세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회계가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에서 해야 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관리회계는요,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만 보는 회계입니다. 내부 이해 관계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지 그걸 기록한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1년간 쓸 판관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짠다고 그러죠. 자, 그러한 것들을 관리회계라고 그럽니다. 관리회계는 처음부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재무회계가 처음부터 등장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재무회계만 했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중복적인 거래가 많이 발생된 거예요. 즉 물건을 샀는데 과다하게 사거나 필요 없는 물건도 많이 사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미리 우리 회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들 방학하면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죠. 그거 안 짜도 상관없어요. 근데 짜고 생활하면 좀 더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끌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만 보는 것이고요. 재무회계 차이점을 보면 이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고 그 이유는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죠. 비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 관리회계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제 원가회계는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기록하는 회계입니다. 제조업하고 또 건설업에서 원가회계를 하게 됩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를 기록한 회계죠. 전산회계 1급부터 원가회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하게 되고요. 원가회계는 또 건설업에서 하게 되는데 시험 보실 때 회사가 제조업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제조업이라면 원가회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세무회계입니다. 국가한테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과 관계되는 회계죠. 자, 전산회계 1급의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나오지 않고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나오는 거 아니고요. 부가세, 회계 처리를 위해서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있다 보니까 부가세 회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내기 때문에 부가세 일부가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공부하는 게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취지는 이제 회계 거래를 입력하기 위해서 회계 거래를 입력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그 부가세 거래까지 내겠다. 이렇게 그 취지를 정해놓고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을 조금 공부하긴 하는데 이 부가세 아주 조금 공부해요. 기초만 하는 거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죠. 3번은 이제 부기화 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는 이제 다룬 내용이 회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개념을 이제 갖추는 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자, 부기는요, 장부에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에 부자고 기입하다의 기자를 가지고 부기라고 그래요. 즉,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록하는 행위를 부기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건을 이제 거래라고 그러고,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거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하는데 이 일을 부기라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 한다. 이 단어 그대로. 회계는 뭡니까? 라고 하면, 회계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회계는 이제 첫 번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회계의 뜻에서.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부기가 거래가 발생된 것을, 경제적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라면, 회계는 그 기록물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쉽게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금액을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중요한데요. 부기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으로서 회계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회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되냐면, 이제 부기부터 하게 되는 거죠.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부터. 이렇게 집합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기록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부기의 종류. 부기의 종류는 크게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 영지성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로 나눕니다. 단식 부기는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입니다.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는 방법으로 1494년 루카 파치롤리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가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복식 부기가 훨씬 좋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식은 이제 2번 기록한다 이런 뜻이고요. 단식은 1번 기록한답니다. 1번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밥을 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 번째를 해야 되죠. 두 번째가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적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식 부기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회사 식당에서 필요한 쌀을 샀어요. 그 쌀을 사면 단식 부기에서는 그냥 쌀이라고 씁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그냥 쌀 쓰죠. 쌀을 1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한 번만 적어요. 근데 복식 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 식당에서 쓸 쌀을 샀다 그러면 그 쌀의 목적이 회사 식당에서 쓸 거라고 그래서 일정한 원리를 찾아보면 그 원리에 회계 기준에 복리후생비로 적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복리후생비로 이제 적고요. 단식 부기가 쌀 10만원어치 사왔다 이렇게 쓴다면, 복식 부기는 그 10만원어치 쌀을 샀다면 뭘 주고 샀는지, 즉 현금 주고 샀으면 현금,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카드 주고 샀으면 카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단식 부기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쌀 10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거죠. 단식 부기를 하게 되면 단점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쌀 10만원 사놓으면 쌀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주고 샀는지 외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쌀만 사놨으니까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이게 직원 식당에서 쓸 건지 기부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복식 부기는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복식 부기는 뒤에서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더 이해를 할 건데요. 복식 부기가 나온 근거는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발생된다. 이걸 생각해 가지고요. 그러면 쌀을 샀다면 그 쌀은 직원 식당에서 먹을 거다. 그럼 이 이름은 이제 만든 거죠. 약속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쓰고. 쌀 사왔다면 그냥 사올 일 없잖아요. 쌀이 들어왔다면 뭐가 나간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나간 결과, 현금 좋다. 그럼 현금 이렇게. 이 두 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쌀 파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되겠죠. 쌀을 파는 회사는 쌀을 판매하는 양곡상이다. 그러면 쌀 팔면은 이제 매출이라고 적고요. 그 현금 받았다면 현금에 적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되면 항상 원인과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두 곳에다가 적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한 곳에만 쓰지 않고. 그래서 금액을 이제 두 곳에다 쓰다 보니까 한 곳의 금액을 잘못 쓰면 그걸 알아낼 수 있으므로 이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 이 개념을 막 잡으려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설명 좀 들어서 알다시피 복식부기가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사는 복식부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부기란 용어는 예전에 이제 손으로 사람이 직접 장부에다 썼을 때 이제 많이 쓰던 말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부기라는 말을 그냥 회계로 통합해서 쓰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요즘에는 단식회계, 복식회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는요, 그 부기를 사용하는 곳이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이냐, 거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만약에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그 거래를 기록하는 거다, 그러면 영리부기라고 그러고요. 그러지 않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비영리부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회사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기업에서 그 거래를 적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영리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기록을 할 때 일정한 원리가 있고 체계적이고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가장 공부할 게 많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회계 단위 및 회계 연도, 회계 기간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회계 단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여기 써놨죠. 팁에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사업장을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사죠, 회사. 자, 회계가 있으려면 일단은 회계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있어야지 회계가 성립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회사를 놓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의 단위라고 합니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말하면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죠. 그 다음에 회사가 계속 물건을 사고 팔면 그걸 적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적어야 될지 그 시간적 범위를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을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팁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회계의 기준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보다는 팁을 보면 훨씬 더 빨리 이해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기록하는 그 기간, 시간적 범위가 필요하고요. 이를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상법에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가 발생된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딱 1년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 시작 1월 1일, 거래 끝나는 날 12월 30일까지 하고, 이때 장부를 마감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요.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1월부터 또 12월 30일까지 계속 기록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 범위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회계기간의 첫날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1월 1일, 12월 31일이 됩니다. 회계기간은 꼭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3월 1일부터 해서 다음 연도 2월 28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해가 바뀌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해가 딱 맞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록 사업을 3월 1일날 개시했다 그러면 12월 31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거래가 끝나면 이제 그 거래를 이제 마감하고 결산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이제 거래를 마감하고 결산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회계 기간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제1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2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1기, 2기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요. 이 기자가 회계기간의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연도는 1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올해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그러고요. 이전 연도를 전기라고 그러고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그럽니다. 다음 연도를 후기라고 하네요. 후기는 이제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말이니까 적절치가 않아요. 용어가. 그 다음 연도도 계속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제 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 2호, 차기 2호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기 2호는 뭐냐면 작년에 쓰고 남은 자산, 부채, 자본. 자, 이거 처음이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기다리시면 배워요. 자산, 부채, 자본.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께 단기로 넘어오면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정기께 넘어왔다. 정기 2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단기에 또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기에 혹시 자산, 부채, 자본, 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됩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넘기게 되면 다음 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차기라고 그랬으므로 차기 2홀이라고 하게 됩니다. 차기 2홀. 아시겠죠? 예.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은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배우게 돼요. 다음 장부터 계속 배워서 끝까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 나온 근거가 회계기간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런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